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영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는 학생인데, 어, 저희가 TEM에 대한 이 현미경 상당히 좋은 성능 좋은 현미경에 대해서 지금 이 발표 자료를 이 동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 트랜지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T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라는 OM이라고 불리는데, 이 경우는 지금 전자빔을 이용하는 OM이라고 보면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두 차이는 일단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빛을 이용해서 보냐 아니면 전자빔을 이용해서 보냐, 이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러니까 가시광선, 이런 빛, 빛 한마디로 이런 빛과 일렉트론 빔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TEM에 대한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이 TEM에 있는 전자빔이 샘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길래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인터랙션을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샘플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TEM은 정말 많은데, 정말 크게 이 물질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이 두 가지를 정말 크게 나누자면 크게 볼 수가 있고, 어, 그런 패턴들이나 이미지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음, 일단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전자기파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제 짧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이런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라디오 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인프라레드,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 그리고 이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이 선마다도 이용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현미경에서는 보통 이런 가시광선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쓰다 보니까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 공정을 할 때도 이제 뭐 리소그래피 장비, 그러니까 노광 장비에 대한 한계를 많이 배울 텐데, 그때도 이제 동일하게 작용하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현미경을 볼 때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스펙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물질을 잘 확대할 수 있는지, 마그니피케이션. 그 다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빛을 잘 모을 수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이 누메리컬 어퍼처, NA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DO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일단 레졸루션은 분해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두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물체가 내는 신호들이 막 중첩되면서 이 물질이 하나로 관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을 잘 관측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짧은 거리까지 이 두 물체를 확보할 수 있냐를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물체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물질들 간의 최소 거리를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레일레이에 대한 이제 기준점과 어떤 아베라는 사람의 그 이론을 잘 통합을 해서 이런 공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 DOF, 그러니까 이 포커스의 뎁스라는 건데, 우리가 물질을 보려면 이 초점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초점이 잘 맺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유효한 에펙티브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 거리를 우리가 DOF라고 얘기를 하고요. DOF가 높을수록 어떤 단차가 있는 물질,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물질을 전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초점이 미치니까요. 따라서 DOF는 이렇게 높을수록 좋은데, 반대로 이 분해능은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우리가 더 작은 영역까지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해능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둘 다 파장이 비례하고 이 NA라는 값에 반비례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광선에서는 이 분해능과 DOF를 같이 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마이크로 영역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작은 영역, 어떤 나노 단위까지 물질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이 OM의 한계가 되는데, 또 OM에서 이제 봐야 될 한계점 중에 이 렌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렌즈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숫자들, 어떤 단색 숫자, 그리고 어떤 크로매틱한 숫자, 그리고 이제 비정 숫자 같은 이런 숫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OM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OM에선 이제 정말 작은 모폴로지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자빔을 가지고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빔이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계략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금속, 예를 들면 텅스텐이나 란타늄 헥사보라이드 같은 특정 금속을 이렇게 필라멘트 같이 만들고 양단에 전압을 가해서 이 전류를 계속 흘립니다. 그럼 이 금속 내에서 전류를 흐르면서 금속 내에 있는 포논이나 또 불순물들이랑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줄열이 발생하는데 그 줄열 때문에 이 금속에는 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페르미 레벨 이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죠. 따라서 이 금속 표면 쪽으로 이렇게 들뜨게 되는데 이거를 열전자 방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전자 방출로 인해서 나온 이 전자들을 에노드에서부터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드는 이제 양극인데 이 양극과 이 필라멘트 사이에 있는 이 가속 전압을 충분히 높게 가해서 이 일렉트론들을 싹 뽑아내요. 그걸 우리가 일렉트론 빔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드브로이 법칙에서부터 보면 그 전자의 경우에는 그 질량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파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파장은 이런 운동량과 관련된 이제 텀이 되고, 별도로 또 이 가속 전압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 키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량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도식을 연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식을 연립해서 이렇게 파장과 인가 전압에, 그러니까 이 가속 전압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식을 보면 이 전자의 속도 자체가 이 빛의 속도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성 효과까지, 상대성 이론에 있는 영향까지 다 보정이 돼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TEM에는 보통 이렇게 수천 킬로볼트까지 전압을 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파장까지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분해능은 확실하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또 동시에 TEM 자체에서 이 구조적인 특성에서 오는 이런 영향 때문에 DOF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이 OM과 되게 구조가 비슷하고, 전자빔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쉽게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이 TEM에는 이렇게 어떤 칼럼의 진공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자빔이다 보니까 이 빔을 집속시키기 위한 원리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스넬 법칙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전자기력 기반으로 이제 전기력을 이제 사방에서 청력을 가해줘서 가운데로 전자가 모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렌즈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컨덴서 렌즈나 이 오브젝티브 렌즈나 다 이렇게 어떤 자기장을 가할 수 있는 코일이 이제 형성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을 계속해서 집속해주면, 이 컨덴서에서 집속을 해주면 이 스페시맨에 빔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 중에서 투과하는 빔들을 가지고 이 오브젝티브 렌즈를 이제 거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지가 얻어지면 이 이미지를 프로젝터에서부터 확대를 하면서 스크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빔과 샘플에는 되게 다양하게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TM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특정한 각도 없이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투과되는 다이렉트 빔,
그리고 특정한 샘플마다 존재하는 플레인 때문에 회절돼서 발생하는 회절빔, 디프렉션 빔, 디프렉티드 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다이렉트 빔은 이제 보통 그 인텐시티가 되게 높고 디프렉트 빔은 인텐시티가 낮지만 샘플 안에 있는 이제 고유의 플레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전자빔이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은 이제 얇게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샘플을 투과하는 빔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초록색과 파란색 화살표처럼 회절되는 빔들이 있고 빨간색 빔처럼 다이렉트 빔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빔들이 이렇게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를 지나가면서 특정한 영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네. 이렇게 이 퍼스트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곳에서는 이 오브젝티브 렌즈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가 맺히게 되는 영역이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스크린에서부터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형광 물질을 도포해서 이 빔이 딱 물질에 들어왔을 때 형광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이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펄스 이미지 플레인에 들어오는 이 빔이 이 액티브 물질로 들어오면서 이 액티브 물질에서부터 빛이 포톤이 나오게 되고 이 포톤들이 그대로 이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면은 이거를 센싱해서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원리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이 백포컬 플레인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모든 샘플들은 각각 고유의 플레인들이 존재할 텐데 그 플레인에서부터 회절돼서 오는 빔들이 각각의 회절 각에 맞춰서 이 초점이 맞춰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영역을 우리가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스팟들이 이제 점점점 찍혀 있는 이미지가 얻어지는데 이거는 각각의 플레인에 따라서 다른 위치로 스팟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나오는 패턴이고 이 패턴을 분석하면 이 샘플이 어떤 플레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의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구조 분석을 하는 내용부터 좀 볼 건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이 각각의 이 스팟이 이 샘플에 있는 특정 플레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이 역격자를 기반으로 이거를 인덱싱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역격자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밴드 이론이나 뭐 폰원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레시프로컬 라티스라는 공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입자들이 파동성을 갖잖아요. 근데 이 파동의 파장 관점이 아니라 그 역수인 모멘텀 운동량 관점에서 이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레시프로컬 라티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과 모멘텀은 서로 역수 관계니까 레시프로컬이란 말이 붙는 거고 이렇게 리얼 라티스 그러니까 실력자의 이 단위 벡터들을 이렇게 A1, A2, A3라고 할 때 레시프로컬 라티스의 벡터들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건 디파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어떤 스페이스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이거를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어차피 분모는 지금 스칼라잖아요. 이게 이 세 벡터가 만드는 입체의 부피가 되니까 이건 스칼라인데 분자는 지금 이 A2와 A3를 외적한 벡터거든요. 근데 A2와 A3를 외적하면은 이 A1 벡터에 대한 레시프로컬 벡터는 A2와 A3 벡터 각각의 직교하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이 A2와 A3 평면이 만드는 그 플레인의 법선 벡터로 이 B1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보면은 심플 큐빅에 있는 이 011 플레인에 대한 역격자 공간을 보면은 다 이 이제 011이라는 벡터와 대적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면
특정 평면 벡터에 대한 법선 벡터는 그 벡터 성분을 내적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결성을 이용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좌표들이 패턴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패턴만 찍히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샘플에 있는 각각의 플레인에 의해서 회절되는 빔들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상세 간섭을 하는 경우에는 패턴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강 간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패턴이 찍힌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일단 이 가운데 하단을 보면은 우리가 입사하는 벡터의 웨이브 벡터를 K라고 하고 특정 플레인에 맞아서 회전하는 벡터를 K'이라고 할 때 이 두 벡터를 우리가 이제 좀 변형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점을 공유하고 이 K 벡터의 종점을 어떤 역격자의 원점이라고 잡을 때 이 두 벡터는 이제 전자빔의 경우는 이제 탄성 충돌하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이 K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역격자에서 이월드 스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 그래피컬하게 봤을 때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들에 해당하는 역격자만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벡터를 다 파동 성분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회절각 세타에 대해서 이 삼각비를 풀면은 이 경우에 보강 간섭이 만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아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브래그 로우를 만족하는 조건이고요. 근데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이 두 K 벡터와 K 프라임 벡터의 차이가 역격자에서의 트랜스레이션 벡터일 때, 어떤 병진 벡터일 때 이 조건이 만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결과적으로 찍히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전자빔은 파장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이 역수인 K 값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이월드 스페어는 정말 상당히 큰 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렇게 이 원점 근처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웬만하면 다 찍힙니다. 웬만하면 다 찍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XRD 같은 분석 장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게 TEM의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회절 패턴들은 각각 플레이마다 찍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 폴리 크리스탈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레인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패턴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다결정에서는 링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모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블러하게, 그러니까 되게 흐릿하게 나오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되도록 이렇게 회절 패턴들을 다 얻기 위해서는 이런 샘플들을 다 돌려가면서 모든 정보들을 얻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정보를 구했으면 해당 패턴을 보고 어떤 물질인지 인덱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을 하는 과정을 잠깐 짧게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이 패턴이 찍혔기 때문에 브래그로를 기반으로 이제 인덱싱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빔에서부터 이 TM에 이용하는 이 회절빔들은 그 회절 각도가 거의 0에 가깝게 작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를 그냥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 탄젠트 세타도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은 이 브래그 법칙에 있는 사인 세타와 여기 있는 이 다이렉트 빔에 의한 이 스팟, T라고 써있는 이 스팟과 디프렉션 빔에 의한 이 스팟, D라고 써있는 이 스팟 간의 이런 이 삼각형을 보면은 이 탄젠트 이 세타라는 식을 낼 수가 있는데요. 뭐 L분의 R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또 탄젠트를 얻으면 이 탄젠트와 사인을 연립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를 하고 탄젠트 세타는 세타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타로 연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RD는 람다 L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R이라는 거는
특정 이 원점에서부터 특정 레시프로컬 스팟 간의 이 사이 거리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그냥 자를 갖다 대고 측정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잴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재게 되면 이 나머지 우항은 다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R값만 재면 D값을 알 수 있어요. 이 D값이 의미하는 거는 이 특정한 스팟이 가리키는 HKL 플레인이 있을 텐데 그 플레인 간의 명간 거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R값만 그냥 측정하면은 이 스팟이 어떤 플레인의 정보였을지 이 D값을 유추하면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 한 점씩 어떤 플레인인지 인덱싱을 해 나가면서 어떤 패턴들을 이제 테이블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이 입사되는 그런 축을 존 엑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 엑시스에 따라서도 이 패턴들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절 패턴들은 이렇게 존 엑시스를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항이 상수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람다부터 보면은 람다는 지금 이렇게 전자 빔의 파장인데 우리가 인가하는 이 가속 전압에 대해서 이제 특정하게 정해지는 값이고 그리고 이 L 값은 카메라 랭스라고 해서 장비에 대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인덱싱하면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회절 패턴을 보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보든지 간에 각각 모드마다 서로 다른 빔들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트 패턴, 그러니까 이 회절 패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회절 패턴을 얻을 수 있는 빔들만 따로 뽑아낼 수 있도록 이런 어파처를, 이런 마스크를 이렇게 끼워놓게 되고 반대로 내가 회절 패턴이 아니라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빔들만 이렇게 뽑아내도록 이렇게 오브젝티브 어파처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마다 이제 사용하는 어팔처가 다른 거를 지금 명시를 해야 되고요. 어팔처는 지금 리소그래피에서 마스크랑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하고 이런 마스크 윈도우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빔이 다르니까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이미지를 얻으려면 일단 여기 펄스 이미지 플랜에서 맺힌 빔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맺히는 빔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다이렉트 빔이었고 하나는 디프렉션 빔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렉트 빔만을 이용한 브라이트 필드를 먼저 볼 건데요. 다이렉트 필드는 일반적으로 인텐시티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브라이트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몰폴로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보여야 되니까 브라이트 필드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TEM에서 같이 되게 로컬한 작은 영역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브라이트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크 필드를 이용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다이렉트 빔이 아니라 회절 빔을 따로 뽑아서 이용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작은 영역을 보려면 그만큼 명암비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흑백이기 때문에 명암비가 좋아야 작은 영역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명암비는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어떤 기존 인텐시티 대비해서 높고 낮은 이 인텐시티의 차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인텐시티가 높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자체는 높지 않고요. 반대로 다크 필드 같이 이렇게 회절빔처럼 인텐시티가 작은 빔들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 기준 백그라운드 인텐시티가 엄청 작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명암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처럼 지스를 맞추면 이렇게 렌즈의 엣지 부분에서부터 굴절되는 빔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렌즈의 수차 영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렇게 입사빔을 틸팅해서 좀 기울여서 딱 렌즈의 가운데로 모아지게끔 빔을 조정해 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1차원 결함,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 HRTM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막 5나노, 1나노 이런 작은 영역까지 보기 위해선 다이렉트 빔이든 디프렉티드 빔이든 그냥 다 사용을 해야 더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윈도우를 넓게 형성을 해서 많은 빔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컨트라스트 원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빔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빔들끼리의 이 위상차 때문에 명암비가 생기기 때문에 좀 원리가 다르고요. 여기서는 좀 이제 보지 않을 거고, 컨트라스트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샘플에 있는 구성 성분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샘플이 무거울수록 또는 두꺼울수록 일렉트론 빔이 샘플 내에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투과되는 빔이 작아져요. 따라서 그만큼 이 인텐시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둡게 나옵니다. 반면에 뭐 원자 번호가 작아서 가볍거나 샘플이 충분히 얇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빔이 그대로 투과되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가 구해지고,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은 어두운 영역이 좀 무거운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원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크필드에서의 컨트라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절빔은 이 파란색 화살표인데 다 인텐시티가 작아요. 근데 특정하게 이렇게 딥팩이 있을 때는 이 영역에서만 특정 각도로 회절되는 빔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 딥팩이 있는 영역에서 밝은 이미지가 얻어지고 나머지 영역은 되게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다크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크필드는 일반적으로 디스로케이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TEM에서 다크필드로 좀 포인트 딥팩 같이 더 작은 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명암비를 높여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한 이 백그라운드가 작아야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낮을수록 더 명암비가 높기 때문에 작은 딥팩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건, 이 위크빔이라고 하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최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없애기 위해서 이 디프렉션 빔의 분산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되게 대칭되는 회절 패턴들이 얻어지는데, 이 말이 그만큼 이 디프렉션 빔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디프렉션 빔이 분산되지 않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딱 그냥 집속되게끔 계속해서 이 샘플을 돌려주면서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 있는 스팟은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냅두고, 특정한 플레인에서부터 나오는 이 디프렉션 빔만 딱 이제 모아지도록 이 투 빔 컨디션을 맞춰주고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다시 이 존 엑시스를 렌즈 가운데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점결함, 포인트 딥팩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원리를 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제가 이쪽 연구 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면 될 것 같고, 총 3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TEM으로 어떤 소자에 있는 디펙을 보는 사례가 되고, 또 한 개는 소자의 메커니즘을 보기 위한, 규명하기 위한 TEM의 예시가 되겠고, 또 한 개는 물질의 분해 과정, 열화 과정을 보기 위한 TEM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떤 스위칭 소자를 자동차 같이 되게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자가 최대한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자가 브레이크다운 되지 않고 잘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이 모양을, 프로파일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이 드리프트 영역을 길게 형성해 줍니다. 그래야 이 소자가 브레이크다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요. 동시에 이 액티브 물질도 최대한 밴드갭이 넓은 물질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갈륨 옥사이드가 이렇게 예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IV 커브를 보면은 전압을
포워드로 가함에 따라서 점점 전류가 증가하다가 이 높은 전압의 감에 따라서 갑자기 전류가 탁 끊깁니다. 이렇게 지금 소자가 망가진 건데 소자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소자가 망가질 때 이 TEM으로 이 프로파일을 보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소자가 망가졌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시추로 계속 자극을 가하면서 이미지를 찍은 예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B를 보시면 되게 좀 아무것도 이제 멀쩡하게 나와 있던 이 이미지가 점점 자극을 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브라이트 필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검은색 포인트는 다 이제 결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가 점점 이 데이터를 확대하면서 HLTM까지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5나노까지 스케일 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킹 펄츠가 형성된 것까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생긴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딥백이 생기는 거를 잘 볼 수 있다는 게 TEM의 장점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런 로컬하게 결함들이 생기면서 필드가 이 결함에 이제 쏠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함이 점점 커지면서 소자가 파괴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맵리스터라는 이제 메모리 소자인데, 우리가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합성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이제 인가를 할 때 그 전압의 레벨이나 아니면 전압을 이제 수입하는 그 사이클 수 등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저항이 이렇게 바뀌는 소자를 넓게 맵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뭐 저항이 아니라 뭐 분극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해서 되게 범위가 넓은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어떤 소자를 만들었을 때 그 메커니즘이 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휘발성 맵리스터인데, 지금 상부 전극을 실버같이 액티브한 메탈로 하고 액티브 레이어는 어떤 특정한 절연체 물질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부 전극에는 PT 같은 물질을 이제 놓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전압을 계속해서 가하면 여기서부터 이 실버들이 산화되고 환원되고 하면서 이렇게 절연체를 파고들면서 필라멘트의 형상을 만들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떤 역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 모양의 이 필라멘트가 되는데, 이렇게 필라멘트가 계속 자라나면서 이 바텀 전극에 닿게 되면 회로적으로 쇼트가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를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다시 전압을 껐을 때는 이 필라멘트들이 자발적으로 또 확산하면서 필라멘트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의 원리가 이 필라멘트 타입이었다라고 규명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도 똑같은 예시입니다. 단지 필라멘트가 좀 더 얇다는 게 차이점이고, 이런 식으로 TEM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계속 가하면서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소자,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가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화학식을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를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서 이게 어떤 건지 막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뭐 이제 산소나 빛이나 물 같은 되게 좀 대기 중에 있는 조건에서도 쉽게 이런 분해 메커니즘으로 소자가 망가지기 때문에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샘플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한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만큼 이제 물질이 약하다 보니까 TEM의 전자 빔 때문에 소자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자빔을 이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에 가하게 되면 전자빔 때문에 이 샘플 내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기장 때문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지지하고 있는 이 팔면체들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안정한 큐빅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불안정한 상으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점점 이 PbI2가 발생하고, PbI2는 또 다른 열화 과정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샘플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시를 보면은 분명히 똑같은 이 메틸 암모늄 기반의 이 MAPbI3 샘플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회절 패턴을 보면은 큐백에 대한 데이터가 얻어졌고 이쪽에서는 이제 세트라고날이라는 다른 페이지로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똑같은 샘플 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건데 보면은 지금 큐빅 다음으로 이제 불안정한 게 테트라고날이기 때문에 이 전자빔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자체가 열화되면서 이렇게 상이 점점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를 데이터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좀 그 의미가 있고 뭐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TM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지금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